똑똑 솔깃한 라디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안톤 체호프의 공포, 한 친구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공포, 한 친구의 이야기. 안톤 체호프.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실리는 대학 과정을 마치고 페트르부르크에서 근무하다가 30살에 직장을 버리고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농장은 그런대로 잘 굴러갔지만 아무래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햇볕에 그을리고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그는 일 때문에 녹초가 된 모습으로 정문이나 현관에서 나를 맞았으며 그 다음에는 저녁 식탁에서 졸음과 투쟁을 벌이다가 아내에게 어린애처럼 이끌려 잠자리로 들어가곤 했다. 이따금 그가 졸음을 이겨내고 부드럽고 경건한, 마치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훌륭한 사상들을 펼쳐 보이기 시작할 때면 나는 그에게서 경영자나 농장주가 아닌 한 지친 남자의 모습을 볼 뿐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농장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하루가 무사히 가기를 바랄 따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농장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한 번 가면 2, 3일 정도 묵곤 했다. 나는 그의 집과 정원을, 넓은 과수원과 개울을, 그리고 다소 나른하고 현학적이지만 명쾌한 면도 있는 그의 철학을 좋아했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건 아직까지도 당시의 내 감정을 정확히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똑똑하고 친절하고 흥미로웠으며 또한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우리의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왠지 꺼림칙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에 대한 그의 호감 속에는 무언가 거북한 압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로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의 아내 마리아 세르게이 예브나가 너무도 내 마음에 들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녀와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과 눈,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좋아했으며 한동안 못 보면 그녀가 그리워졌다. 당시에 나의 공상 속에서 이 젊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만큼 생생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없었다. 그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흑심도 기대도 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왠지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면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던 그 남편의 말이 항상 떠올랐고 그러다 보면 거북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거나 나에게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즐겁게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남편은 나의 친구이고 그녀 또한 나를 남편의 친구로 여긴다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왔다. 그러다 보면 나는 기분을 잡쳐서 시무룩해지고 답답해지고 따분해지는 것이었다. 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면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친구가 없으니까 지루하신 거군요. 들판에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불러야겠네요. 그리고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오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당신 친구가 왔네요.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1년 반이 흘러갔다. 어느 7월의 일요일, 나와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소일거리 삼아 클루시노라는 큰 마을로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갔다. 우리가 가게들을 둘러보는 사이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그날 저녁을 아마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비누처럼 생긴 치즈와 돌처럼 딱딱하고 타르 냄새가 나는 소시지를 산 다음 맥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선술집으로 향했다. 마부는 말의 편자를 갈기 위해 대장간에 가야 했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교회 옆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산 물건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걸어가는 동안 마치 탐정처럼 은밀한 태도로 묵묵히 우리 뒤를 밟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40명의 순교자라는 꽤나 이상한 별명으로 통하는 남자였다. 40명의 순교자는 다름 아닌 가브릴라 세베로프 혹은 줄여서 가브리우슈이카로서 한동안 나의 하인으로 있다가 술버릇 때문에 쫓겨난 자였다. 그는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집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죄로 쫓겨났던 것이다. 그는 지독한 술꾼이었으며 그의 운명 자체가 그 사람 자신처럼 온통 술과 방탕에 절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신부였고 어머니는 귀족이었으므로 그는 출신상으로 보면 특권층에 속했다. 하지만 그의 헬쑥하고 비굴하고 땀에 절은 얼굴과 벌써 새어가는 붉은 수염, 그리고 너덜너덜한 저고리와 바지 밖으로 비어져 나온 셔츠를 보노라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특권층의 흔적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교육받은 인간임을 자처하면서도 자신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운 일 때문에 퇴학당했노라고 말하곤 했다. 나중에는 주교청 직속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으며 수도원에서도 2년 정도 살다가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흡연이 아니라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개의 줄을 도보로 편력하면서 교회 감독국이며 이런저런 관청들의 청원서를 제출했고 4번이나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우리 군에 눌러앉아 하인, 산지기, 사냥깨지기, 교회 수의 노릇을 닥치는 대로 하다가 바람난 과부 요리사와 결혼했으며 마침내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서 흙탕물과 쓰레기를 벗삼아 지내고 있었다. 때문에 이제는 그가 자신의 고상한 출신 내력을 늘어놓을 때면 무슨 전설을 전하는 것처럼 스스로도 반신반의할 정도였다.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그는 수의사나 사냥꾼을 사칭하면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종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선술집을 나온 우리는 교회로 가서 현관에 앉아 마부를 기다렸다. 40명의 순교자는 멀찌감치 서서 입에다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침이 날 때 거기에다 예의 바르게 하겠다는 신용처럼 보였다.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저녁 공기의 눅눅한 냄새가 짙게 풍겨왔고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별이 보이는 청명한 하늘에는 단 2조각의 구름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 하나는 컸고
컸고 하나는 그보다 좀 작아서 마치 외로운 모자처럼 보이는 두 구름은 저녁 노을이 사라져가는 서쪽을 향해 사이좋게 흘러가고 있었다. 멋진 날씨야.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정말 대단하죠. 40명의 순교자가 맞장구를 치면서 입을 손으로 가리며 예의 바르게 기침을 했다. 저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이곳에는 어쩐 일로 오시게 되었는지요? 그는 우리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듯 간사하게 물었다. 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40명의 순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우리 쪽을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죠. 그게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일이지만 말입니다. 물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인입죠.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빵 한 조각도 없는 처지입니다. 개보다도 못하지요. 용서하십시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실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감아쥔 주먹에 머리를 기댄 채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교회는 큰 길 끝에 높은 강둑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 너머로 강물과 강 건너편에 낮은 목초지가 보였으며 거기에서 모닥불 하나가 진홍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과 말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모닥불 너머로도 불빛이 보였는데 작은 마을인 모양이었다. 거기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강 위로 그리고 목초지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우유처럼 희고 짙은 가느다란 안개 기둥이 물 위에 비친 별빛을 덮는가 하면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강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안개 기둥들은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었다. 어떤 것들은 서로 껴안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인사를 나누었고 어떤 것들은 수도사가 넓은 소매자락에 감긴 손을 기도하듯 하늘로 치켜드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이 광경이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로 하여금 유령과 죽은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우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말 좀 해보시오, 친구. 무시무시하거나 비밀스럽거나 환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째서 실제의 인생으로부터가 아니라 꼭 유령이나 저승세계에서 소재를 취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지. 아니, 그렇다면 인생은 이해가 되시오. 말해봐요. 그래, 당신은 저승세계보다 인생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내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숨결을 내 볼에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그의 창백하고 깡마른 얼굴은 더욱 파리했고 짙은 턱수염은 숯보다도 더 새까맣게 보였다. 그의 눈은 우울하고 진지했으며 나에게 무언가 무서운 이야기를 할 참인 듯 다소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예의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 인생이나 저승세계나 매한가지로 불가해하고 무섭습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나도 저 불빛들도 그리고 저 하늘도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왜냐하면 이 모두가 잘 생각해보면 저승의 망령들만큼이나 불가해하고 환상적이니까. 햄릿 왕자가 자살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죽음 뒤에 꿈속에서 망령들이 나타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요. 그의 유명한 독백을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적이 없어요. 당신이 친구라서 고백하지만 나는 이따금 괴로울 때면 나 자신이 죽는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합니다. 나는 공상 속에서 암울하기 그지없는 수천 개의 장면을 만들어냈고 이것들이 나를 고통스러운 광란으로
한마디로 말해 지옥으로 이끈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이 현실보다 더 무섭지는 않았어요. 유령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실도 무섭습니다. 친구, 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두려워해요. 어쩌면 나는 환자이거나 어딘가 잘못된 인간인지도 모르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여길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이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공포에 중독되고 있어요. 광장 공포라는 병이 있지만 나의 병은 삶에 대한 공포지요. 풀밭에 누워서 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딱정벌레를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그 벌레의 삶이 끔찍한 일로 가득 찬 것 같고 그 미물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확히 뭐가 무서운 겁니까? 내가 물었다. 모든 것이 무서워요. 나는 천성이 심오한 인간이 못 되는지라 저승세계니 인류의 운명이니 하는 문제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일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진부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 행동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가려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나를 전율하게 만들어요. 생활 환경과 교육이 나를 견고한 거짓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걸 나는 압니다. 내 일생은 자신과 타인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한 나날의 국리 속에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이런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섭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인가를 하지만 내일이면 벌써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돼요. 페테르부르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가 나는 겁을 먹고 이리로 왔지요. 그래서 농장 경영에 손을 댔지만 역시 겁이 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실수를 저지르고 옳지 못한 짓을 하며 서로 비방하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겁니다. 사는데 방해만 되는 불필요하고 시시한 짓거리들에 우리는 자신의 힘을 소진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친구,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두렵습니다. 나는 농부를 보기가 두려워요. 무슨 대단하고 고상한 목적이 있기에 저들은 괴로워하는지,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면 저들은 불필요한 여분의 인간들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가난과 절대적인 무지 속에 있는 것이라면 이런 가혹한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자를 한번 보세요. 그는 40명의 순교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40명의 순교자는 주먹에다 대고 점잖게 기침을 하고서 말했다. 저는 항상 훌륭하신 나리들을 충실하게 섬겼었죠. 그러나 문제는 수립죠. 만약에 불쌍한 이놈을 굽어 살피셔서 일자리를 주신다면 당장 신에게 맹세하겠습니다.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요. 교회 소위가 지나가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니 종에 달린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종은 저녁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면서 느릿느릿 10번을 올렸다. 이런 벌써 10시야.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벌써 갈 때가 됐네요. 자, 친구.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각들을 내가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에 몰두합니다. 밤에 깊이 잠들기 위해서 농장일로 자신을 혹사시키는 거죠. 애들과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될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씩 웃었다.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바보짓들을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는 말했다. 모두가 그러더군요. 당신에게는 착한 부인과 예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은 훌륭한 가장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부러워합니다.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신한테만 이야기하지요. 나의 행복한 가정생활이란 사실 서글픈 오해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정이 두려워요. 그의 창백한 얼굴은 꾸며낸 미소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 허리를 껴안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나의 진실한 친구예요. 나는 당신을 믿고 깊이 존경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우정을 선사한 이유는 서로 허물없이 말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를 압박하는 비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게 아닐까요? 괜찮다면 나에 대한 당신의 호의를 믿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토록 행복할 것 같은 나의 가정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가장 큰 불행이자 공포입니다. 나의 결혼은 기묘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마샤를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나는 그녀에게 5번이나 청혼을 했지만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6번째는 사랑에 몸이 단 나머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흡사 구걸을 하듯 매달리며 청혼했고 결국 그녀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진 않지만 정숙한 아내가 되겠어요. 라고. 나는 그런 조건조차도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였지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귀신이 잡아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정숙한 아내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개처럼 애매모호한 얘기지. 나는 지금도 신혼 첫날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때처럼 무관심한 데다가 내가 집을 비우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모를 뿐이겠죠. 네,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같이 잠자고 아이를 가졌고 재산도 공동 명의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친구, 당신은 뭐든 좀 이해가 됩니까? 지독한 고문이야. 우리 관계에 관한 그 무엇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그녀를 증오하고 나 자신을 증오하고 우리 둘 다를 증오합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바보가 되어가는데 그녀는 마치 약을 올리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우아해진단 말이죠. 그녀의 머릿결은 눈부시고 그 미소로 치면 어떤 여자도 못 따라오지요.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또한 내가 절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벌써 2명의 자식을 낳아준 여자를 절망적으로 사랑하다니. 그러니 이해가 가겠습니까?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래, 이것이 유령보다 덜 무서운가요? 그는 한참을 더 이야기할 기분인 듯 했지만 다행히도 그때 마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이 준비된 것이다. 우리가 마차에 타려 하자 40명의 순교자는 털모자를 벗더니 나리들의 고귀한 몸에 손댈 기회를 진작부터 고대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댁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심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좋아요. 실린이 말했다. 와서 사흘간 지내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예, 나리. 40명의 순교자는 기뻐서 소리를 쳤다.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요. 집까지는 6베르스타였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마침내 마음에 담은 말을 친구 앞에서 했다는 데 만족해서 길 가는 내내 나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다. 이미 슬픔이나 불안이 가신 즐거운 목소리로 집안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자기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시골로 내몰았던 한때의 풍조는 서글픈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의 호밀이나 밀은 지천이지만 지성이는 좀처럼 드물다. 재능 있는 건전한 젊은이들은 학문과 예술과 정치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분별 없는 짓이다. 라는 등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펼치다가 문득 내일 아침에 일찍 헤어지게 되어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는 목재 경매장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남을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찜찜하고 우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가운 느낌도 들었다. 나는 떠오르는 거대한 자줏빛 달을 바라보면서 키가 크고 날씬한 금발의 그녀, 파리한 얼굴에 항상 옷을 곱게 차려입고 머스크 향 같은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어쩐지 들뜬 기분이 되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탁에 앉았다. 마리아 세르게 예브나가 미소 지으며 우리가 사온 음식들을 내오는 동안 나는 그녀가 정말로 눈부신 머릿결과 어떤 여자와도 비할 수 없는 미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천천히 보면서 그녀의 동작과 시선 속에서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처럼 여겨졌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얼마 못 돼서 졸음과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식사 후에 10분 정도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편한 대로 쉬세요. 나는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춘 뒤에 감사해 하듯 내 손을 힘껏 쥐면서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는 나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내일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 그는 바깥채로 잠을 자러 나갔다. 마리아 세르게 예브나는 페트로부르크식으로 늦게 잠자리에 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사실은 왠지 나를 기쁘게 했다. 어쩌죠? 우리 둘만 남겨지자 나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 어떤 곡이든 좀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음악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어떤 곡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옆에 앉아 그녀의 하얗고 통통한 손을 바라보며 그녀의 차갑고 무관심한 얼굴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어쩐 일인지 미소를 지으며 나를 흘깃 바라보았다. 친구가 없어서 따분하시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정을 위해서라면 한 달에 한 번 여기에 오는 걸로 충분하겠죠. 하지만 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일어나서 나는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 또한 일어나서 벽난로 쪽으로 갔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녀는 그 커다랗고 초롱초롱한 눈을 들어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오직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뭐 저도 반갑죠. 요즘 시대에 그런 친구는 보기 드무니까요. 저럼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물었다. 정원을 거닐지 않으시렵니까? 아니요. 나는 테라스로 나갔다. 머릿속에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흥분 때문에 몸이 오싹했다. 나는 벌써부터 우리 대화가 사소한 내용이 될 것이며 서로 아무런 특별한 말도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차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바로 오늘 밤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반드시 오늘 밤이어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정말 좋은 날씨야.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녀의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마리아 세르게이 예브나는 아까처럼 벽난로 옆에 서서 뒷짐을 지고 그를 외면한 채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째서 전혀 상관이 없지요?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따분하니까요. 당신은 당신 친구가 없을 때만 따분하시겠죠. 하지만 나는 언제나 따분해요. 하기야 당신에게는 흥미없는 일일 테죠.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음정 몇 개를 치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발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마세요. 그녀는 성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화가 나서 금방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주무시고 싶으면 가서 주무세요. 당신이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내까지 보살펴야 할 의무는 없지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발 가세요. 물론 나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버렸고 나는 응접실에 홀로 남아서 5분가량 악보를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도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커튼 때문에 드리워진 그늘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발밑의 계단에는 달빛이 뿌려져 있었고 나무들의 검은 그늘이 화단 위에 그리고 오솔길의 금빛 모래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저도 내일 가야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물론이죠. 남편이 집에 없는데 여기 남아 계실 순 없죠. 이어서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저와 사랑에 빠지면 당신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상상이 가네요. 두고 봐요. 언젠가 당신 목에 매달릴 테니까. 당신이 놀라서 도망치는 꼴을 보게 되겠지요. 재미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은 분노를 담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부드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나는 이 아름다운 존재를 나의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찬란한 황금빛 눈썹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녀를 품에 안고 애무하고 그 눈부신 머릿결을 쓰다듬을 수 있다고 상상하니 갑자기 너무나 꿈만 같아서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고 보니 너무 늦었네요. 편히 주무세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편히 자고 싶지 않은걸요. 그녀의 뒤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가면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편히 자게 된다면 나는 오늘 밤을 저주할 겁니다. 그녀와 악수를 하고 문까지 바래다 주면서 나는 그녀가 나를 이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그 얼굴 속에서 알았다. 나 또한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 책 옆에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모자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그의 우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단장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벌써 안개가 피어올랐다. 아까 강에서 보았던 그 키 크고 홀쭉한 망령들이 나무와 덤불 사이를 배회하며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들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평소와 다르게 투명한 공기 속에서 잎사귀 한 잎 한 잎,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보였다. 그 모두가 몽롱한 정적 속에서 나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초록색 벤치를 지나가다가 나는 세익스피어 연극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달빛은 여기 벤치 위에서 저토록 달콤하게 잠들었구나. 정원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나는 그리로 올라가 앉았다. 황홀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제 내가 그녀의 풍만한 육체를 꼭 껴안고 황금빛 눈썹에 입맞추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학대하고픈 심정이었다. 그녀가 나를 별로 애타게 만들지도 않고 그처럼 쉽게 무너진 것이 안타까웠다. 그때 뜻밖에도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오솔길에 중키의 남자 모습이 보였고 나는 곧 그가 40명의 순교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성호를 3번 긋고 거기에 누웠다. 잠시 후에 그는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몸을 눕혔다. 모기들과 밤의 습기가 잠을 방해한 것이다. 아, 인생이여. 그는 말했다. 불행하고 고달픈 인생이여. 그의 가늘고 굽은 몸통을 보며 그리고 거칠게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늘 들은 또 하나의 불행하고 고달픈 인생이 생각났다. 그러자 자신의 행운이 끔찍하고 무서워졌다. 나는 언덕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삶이 무섭다고 말했지.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해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삶이 나를 짓누르기 전에 네가 먼저 삶을 부셔버려. 삶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란 말이야. 테라스에는 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껴안고 탐욕스럽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썹에, 볼에, 목에. 내 방에서 그녀는 말했다. 자신은 벌써 오래전부터 1년도 넘게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나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며 울었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서 달빛에 그녀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그러면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보였고 그때마다 나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를 다급하게 힘껏 껴안곤 했다. 벌써 오랫동안 나는 그런 황홀한 느낌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마음속 멀고 깊은 심연 속에서 나는 그 어떤 거북한 느낌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 속에는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우정과 마찬가지로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눈물과 맹세를 담고 있는 심각한 사랑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심각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눈물도 맹세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이 달빛 어린 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밝은 유성처럼 타올랐다가 그대로 팍 꺼져버렸으면. 3시 정각에 그녀는 내 방을 나섰고 나는 문가에서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갑자기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나타났다. 그와 마주치자 그녀는 흠친 몸을 떨며 길을 내주었는데 그러는 그녀의 온몸은 그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짓더니 기침을 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제 깜빡 잊고 당신 방에 모자를 놔두고 가서.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는 모자를 찾아서 두 손으로 머리에 쓴 다음 내 당황한 얼굴과 구두를 보더니 평소에 그답지 않은 뭔가 묘하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놈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축하를 드리지요. 내 눈에는 사방이 컴컴해 보여요. 그는 기침을 하며 나갔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가 마구간 옆에서 직접 말들에게 마구를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채비를 하면서 집 쪽을 몇 번 돌아보았다. 필경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기가 무서운 듯 이상한 표정으로 마차에 올라앉더니 말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얼마 뒤에 나도 밖으로 나갔다. 이미 해가 솟아서 어제의 안개는 덤불과 언덕을 따라 수줍은 듯 낮게 깔려 있었다. 벌써 어디선가 한 장 걸친 40명의 순교자가 마부석에 앉아서 주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는 말들에게 소리쳤다. 어이, 이 친구들아, 나는 번듯한 가문 출신이라고 알기나 하나?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공포는 나에게도 옮겨졌다. 오늘 벌어진 일을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갈까마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들이 날아다닌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두렵게 느껴졌다. 나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째서 꼭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다른 방식은 없었나? 그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심각하게 사랑해야만 했고 그는 왜 모자를 가지러 내 방에 나타나야만 했을까? 그런데 모자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날 나는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와 그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 사람들 말로는 그들이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1892년작